미중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불안정했던 글로벌 자금 조달 시장. 이 살얼음판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계 달러 시장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위기를 기회로 뒤집은 외평채 발행의 막점 막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외평채 15억 달러 발행, 숨겨진 이야기 사회를 맡은 김규환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는 지난 6월 13일이죠. 뉴욕 현지에서 발행한 15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발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죠. 과연 이 외평채 발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성공적으로 발행하기까지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 오늘 속 시원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15억 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정규삼 서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이재호 사무관입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이 국제금융국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국제금융국은 이제 국제금융이나 세계경제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하고 있는데요. 가령 미중 무역 같은 이벤트가 터졌을 때 이제 국제금융 시장 상황이나 우리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체크하고요. 만약에 환율이 너무 급하게 변동하게 되면 적기에 이제 안정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디스나 S&P 같은 신용평가사, 그리고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들과 협의하면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요. G20나 아세안, 그리고 한중일 같은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해외 송금이나 환전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외환 시장 제도 전반을 관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인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15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 굉장히 좋은 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기뻐해야 하는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아마 이 외평채라는 단어가 상당히 낯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외평채라고 하는 것은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의 약칭인데요. 정부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외국환 평형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외국환 평형기금이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원화나 외화 모두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외평채입니다. 예. 결국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외화 재원을 조달한다는 얘기인데요. 또 어떤 분들은 외국에 달러 빚을 낸 게 아니냐, 빚을 냈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잘했다는 거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더 큰 편익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위기를 경험한 건 결국 외환 보유액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외평채를 발행하면 발행 자금은 모두 이제 외환 보유액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4월에 이제 기존에 발행했던 외평채 만기가 이미 도래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5억 불만큼 또 보유액이 감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대외 여건도 좋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저희가 바로 6월에 외평채를 발행을 동일한 금액만큼 차환용으로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외평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게 한국 기업이나 은행들이 해외에서 외화 채권 발행할 때 일종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기업들이 해외 채권 발행하게 될 때는 외평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신용도가 반영된 가상금리가 추가되는데요. 그 외평채를 낮게 발행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이나 은행들이 더 낮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외평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로드쇼라고 불리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해외 투자자들한테요. 근데 그냥 저희가 설명을 할 때보다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훨씬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 앞에서 한국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사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도 미중 무역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상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외평채를 발행한다는 게 너무 위험하지는 않았나요? 사실 4월까지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도 나쁘진 않았고요. 오히려 하반기에 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는 상반기에는 5억 부만 발행하고 하반기에 시장 상황 보아가면서 이제 나머지 잔액을 발행하기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외평채 발행은 단순히 이제 외화자금 조달 목적을 넘어서 이제 매 발행 시마다 특별한 의미를 저희가 항상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2009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외화 조달이 이제 꽉 막혀 있던 상황인데 외평채 발행을 통해서 그 조달의 물꼬를 저희가 텄던 경험이 있고요.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중 협력의 상징으로 중국 현지에서 위안화로 저희가 외평채를 발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5억 불을 그 사회적 책임 투자 채권 형태로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마련했고요. 이런 아이디어는 이제 저희 국제금융 과장님이 예전에 녹색 기후 기금 담당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사회적 책임 투자 채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외평채가 또 화제가 된 이유가 세계 최초로 정부가 지속 가능 채권을 발행한 뉴스였죠. 생소한 단어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적 책임 투자 채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발행 자금이 어떤 특정한 용도로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발행 자금이 친환경 용도로 쓰이면 녹색 채권, 그리고 어떤 사회적 가치 창출에 쓰이면 사회적 채권, 그리고 두 가지 목표가 다 쓰이면 지속 가능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한국 기업이나 이제 은행들이 이런 녹색 채권이나 지속 가능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부도 항상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외평채의 역할이 길을 뚫어주는 거, 벤치마크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길을 뚫어주자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그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어서 한국 정부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 채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책임 투자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사용 목적 자체에 제한이 있나요? 만약에 제한이 있다면 필요한 곳에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목적에는 제한이 있고요. 그러니까 SRL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발행 자금을 이제 친환경 건물이나 교통 그리고 상하수도 관리 같은 녹색 분야의 이제 사업, 아니면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뭐 교육, 기초 인프라를 개발하는 사업에 사용을 하고 그걸 어떻게 투자자들한테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외평채 같은 경우는 그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사실 아니고요. 근데 해외에서 운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한국투자공사,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에 위탁을 하고 한국투자공사가 그거에 맞는 이제 사업을 프로젝트를 찾아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지금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외평채 발행은 매년 또 혹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그때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건지, 그런 절차가 좀 궁금한데 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일단 매년 그 예전에 발행했던 외평채가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올해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이만큼 발행하자. 또 한편으로는 거기다가 만약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상황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더 많이 발행하자, 이런 걸 고려해서 국회에 발행 한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는 15억을 요청했었죠. 그럼 국회에서 그걸 심의해서 승인을 해주고요. 그럼 저희가 발행 한도를 받게 되면 그 발행 한도 내에서 발행 여부나 그다음에 최종 발행 금액을 확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외평채 발행은 당초 예상보다는 좀 앞당겨서 하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이유가 뭐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는 발행 시기를 6월 말 또는 7월 초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5월 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를 쓰면서 약간 미중 무역 갈등이 당초 예상보다 좀 더 악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미중 무역 갈등의 일종의 중간 해결책이 6월 말에 있을 G20 정상회의 때 나오게 됐어요. 그럼 당연히 그 정상회의 앞두고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이즈 나올 걸 기다리지 말고 그럴 바에는 아예 6월 초 일찍 발행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였죠. 오히려 변수가 생기기 전에 시점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런 일종의 역발상이 성공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이제 외평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일단 개념은 좀 알겠는데 외평채 발행 굉장히 좀 막연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외평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통상 외화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관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뭐 SH 파일링 같은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이제 해외 로드쇼를 나가서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뭐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이번에 저희 발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 채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 발행 구조나 발행 용도를 설명을 해야 됐고 한편으로는 또 최근에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데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좀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로드쇼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쇼 이후에 적절한 발행 타이밍은 이제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로드쇼 기간은 이제 최대한 최소한으로 하고 대신에 이제 주요 투자자들을 압축적으로 만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제금융 중심지인 런던하고 뉴욕을 저희가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외평채 발행했을 때 투자했던 이력이나 아니면 한국계 채권에 투자한 그런 이력을 감안해서 주요 투자자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는 6월 10일에 8개 기관을 저희가 면담을 했고 바로 이제 밤 비행기로 뉴욕으로 넘어가서 뉴욕에서 6월 11일 날 7개 기관을 저희가 면담을 하고 그날 밤부터 바로 채권 발행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회사 같은 곳에 직접 찾아가시는 건가요? 저희가 투자 그런 미팅을 할 때 투자해서 직접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뉴욕에서는 저희가 직접 뭐 그런 글로벌 자산 운용사나 국부 펀드들 방문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런던 같은 경우는 뭐 날씨도 좀 안 좋았고 너무 이제 촉박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장소를 하나 마련을 하고 투자자들이 저희한테 찾아오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뭐 자산운용사 그리고 국부 펀드들 그리고 뭐 보험사들 세계적인 보험사들 이런 기관들과 저희가 면담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 보시니까 투자자들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는 게 없었고 질문도 안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우리 거시경제 지표가 좀 안 좋은 점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 경제 전반의 영향이라는 점을 참 이해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외 건전성 그리고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관심을 보였던 거는 미중 무역 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향후의 전망 그리고 한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기관에서는 도리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했었습니다. 듣기로는 끼니도 제대로 못 드시고 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팀 단위로 움직이셨을 것 같아요. 몇 분이 가셨어요? 우선 이제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국제금융국장님이 헤드로 가시고 저희 국제금융과장님 그리고 정규점사회관 저 이렇게 4명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발행을 업무를 같이 하는 이제 4개의 주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관사 쪽에서도 함께했고 그리고 저희 이제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KIC에서도 같이 합류해서 그 로드쇼를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와 이루어지는 거래다 보니까 시차도 있을 것이고 결국 어떤 시간과의 싸움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뉴욕에서는 사실 저희가 뭐 제대로 씻지도 자지도 못했던 뭐 기억이 나고요. 아침 8시부터 저희가 미팅을 했기 때문에 한 6시쯤 일어나서 바로 이제 저희가 한 4시까지 미팅을 계속 연달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녁을 또 그냥 간단히 먹고 바로 저녁 밤부터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 시간에 맞춰서 발행을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기관들하고 컨퍼런스 콜을 해서 이제 실제 발행에 들어간다는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바로 주문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주문 들어오는 상황을 이제 밤새 보면서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지나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밤을 계속 새고 이제 결국 마무리한 거는 다음 날 점심 때까지 저희가 날밤을 까고 이제 그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우, 완전 고군분투를 하셨네요. 기존 예상하고 다르게 그래서 엄청난 투자자가 몰렸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5억 달러를 발행하려고 하셨었는데 60억 달러 이상 확대?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이재호 상원 이야기한 대로 제가 6월 11일 날 이제 뉴욕 현지 시간으로 발행 개시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 지나면서 이제 쭉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유럽 시작한 시간, 한 뉴욕 시간으로 한 새벽 2, 3시쯤에 한 60억 불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가 괜찮다 싶어서 당초에는 뭐 최대한 10억 불까지 발행하자 싶었는데 그냥 주문이 잘 들어오고 여건도 좋으니까 이제 발행 한도 15억 불만큼 다 발행하자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규모를 키웠죠. 그래서 5억 불은 이제 원래 계획대로 지속가능 채권분을 발행하고 나머지 10억 불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이런 채권을 발행할 때 처음에 이제 금리 제시하거든요. 우리가 얼마 줄게 투자자들한테. 그런데 주문이 잘 들어오니까 거기서 저희가 처음에 제시했던 금리에 비해서 한 0.2%포인트에서 0.25%포인트 낮췄죠. 금리 수준 자체를. 그 처음 발행했을 때 금리를 중간에도 낮출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최초의 금리를 제시하고 이렇게 주문 상황이나 봐서 이렇게 금리를 조정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만약에 수요가 안 좋으면 그냥 처음에 저희가 제시했던 금리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번 외평채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큰 폭으로 금리를 낮춰서 발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발행한 금리가 역대급이라고 하는 거네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좀 있을까요? 외화 채권 발행할 때 금리라는 게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 금리에다가 신용도가 반영된 가상 금리가 더해져서 결정이 되거든요. 일단 이번 채권 발행 같은 경우에 발행 금리 자체가 그 저희 5년물, 10년물 모두 역대 그 미 달러로 발행됐던 채권들 중에서 제일 낮은 금리였어요. 그만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불해야 될 이자가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가상 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이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새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유통되는 금리보다 조금 더 달라 그래요.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받고 싶을 테니까. 근데 이번에는 제가 주문도 괜찮았고 제 여건도 괜찮아서 실제 제가 유통되는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낮다 뭐 이런 것보다 국민들은 그 보도 자료도 있었지만 1bp 그러니까 1bp가 0.01%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감이 잘 안 옵니다. 얼마나 큰 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당초에 외평 시장에서 거래되던 이제 외평채의 금리가 한 58bp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5bp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3bp, 그러니까 0.03%를 저희가 낮게 발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330억 불 정도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걸 이제 이자 비용을 저희가 어느 정도 절감했는지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20억 원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나 은행들이 이익을 보는 쪽으로 금리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뒤 이어서 바로 이제 한전하고 수출입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저희 거를 이제 벤치마크 삼아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마침 수출입은행에서 채권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인터뷰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발행에 성공했는지 들어보실까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정부가 발행한 직후 바로에 저희가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 정부가 금리를 낮게 잘 발행했을 뿐만이 아니고 투자자들이 상당히 한국물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를 따라서 바로 나갔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보니까 금리도 좋았고 또 수요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 사이즈를 10억 불까지도 늘려서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발행하는 데 의미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외국인들이 볼 때 상당히 그 우수하고 신용도가 높은 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안전자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수요가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번 외평채 성공적인 발행이 한국 경제 신용도를 증명한 증명서처럼 작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금융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예, 미중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그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러 대외 리스크 속에서 대부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 국제금융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적시에 대응하려고 그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항상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대외 채무나 외환 보유액 그리고 외화 유동성 상황 같은 대외 건전성 지표들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신평사나 투자자들과 적극적 소통하면서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사명감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국제금융국은 이제 국제 무대에서 한국 경제를 세일자하고 한국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외환 위기를 경험했듯이 국제금융국 같은 경우는 국내 파트와는 달리 한번 무너지면 바로 이제 위기로 전체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갖고 작은 위험 요인도 항상 점검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6월에 있었던 성공적인 외평채 발행,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또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오늘 뒷담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